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실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지하역사와 지하철 객차 안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유치원과 학교,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해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1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뇌 면역세포 조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뇌 면역세포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치매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될 만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사람마다 술에 취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술은 우리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마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질 때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질 때면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사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제는 생활 가전의 하나로 자리 잡은 선풍기와 에어컨 속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하철 공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지하 역사와 객차 안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실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지하 역사는 모두 627곳, 절반이 넘는 338개 역사에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올해 300량부터 먼저 시작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전체 설치 대상 6,000량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에 대한 초미세먼지 공고 기준을 신설하고 객차에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 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20년 넘은 낡은 환기 설비도 2022년까지 모두 교체됩니다.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맞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전국 모든 지하 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가 설치돼 공기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미세먼지 측정에 학부모 참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기정화 설비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보다 10% 줄일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드론 탐사선을 보내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가 발표한 드론 탐사선 드래곤플라이 계획을 보면 2026년 드래곤플라이를 발사해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하며 이후 약 2년 8개월 동안 탐사 임무를 진행합니다. 드래곤플라이는 8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총 이동거리가 175km로 화성에 파견된 로버들이 다닌 총 이동거리의 2배에 달합니다. 나사가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 날아다니는 탐사선을 운용하는 것은 드래곤플라이가 처음입니다. 짐 브라이든스틴 나사 국장은 드래곤플라이 미션으로 나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드래곤플라이는 놀라운 비행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성은 대기가 지구처럼 질소가 주성분이지만 지구와는 달리 메탄으로 구름이 이루어져 메탄비가 내리며 표면 온도는 영하 179도 정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2.9% 늘어난 16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중점 사업에 1조 4,8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연구자가 독창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1조 9,700억 원을 투자하며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 등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1조 1,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내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과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논의와 사업별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투자, 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과학기술이 경제 활력 제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꼽힙니다. 주로 뇌 속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연구진이 뇌 면역 세포를 조절해 치매의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노인성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뇌 속에 쌓여 신경세포를 손상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는 뇌 면역세포에 주목했습니다. 뇌 속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해 없애는 미세 악교세포를 이용한 겁니다. 이른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미세 악교세포는 나쁜 물질의 자극을 받으면 에너지를 빠르게 만들어 목표물에 다가가 분해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로 인해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면 미세 악교세포가 독성에 노출되면서 에너지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목표한 물질까지 옮겨갈 수 없게 돼 나쁜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기에 그러한 그 나쁜 물질이나 그런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의 미세아교 세포의 활동성을 100이라고 친다면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었을 때는 그 기능이 30%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세포에 인위적으로 특정 물질을 주입하면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미세아교 세포가 다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분해해 없애면서 인지 기능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뇌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치료는 물론 예방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최근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는 지난 6월 첫째 주에 21.5명이었다가 2주 만에 4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6살 이하의 영유아 환자는 49.3명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뒤 7일에서 10일이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영유아가 감염에 취약한 만큼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25일이었죠. 제2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요, 지난해 이 12월에 시행이 된 거고요. 예. 이번에는 이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이 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오늘은 네. 이런 음주에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제1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사고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 이번에 시행된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것이죠.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나요? 네. 이 바뀐 법에 따르면요, 면허 정지되는 기준은요,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는데 0.03% 이상으로 강화가 됐고요. 네. 예. 면허 취소 기준은요, 0.1% 이상에서 0.8%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네. 또 음주 단속 적발 면허 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 네, 단속 기준이나 처벌이 확실히 강화가 됐는데 자, 예전에 뭐 0.03%면 0.03에서 0.5면은 네. 그냥 그 훈방 조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제 정지에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0.03 이상이면 이제 면허 정지로 네. 강화가 된 건데 사실 근데 이 수치만 들으면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0.03%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네. 대개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했을 때 나올 만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제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건데 사실 소주 한 잔 정도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술을 마셨나 싶을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운전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최근에 영국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주 적은 양의 술을 먹어도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유의지, 즉 자기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팀은 평균 21살의 건강한 남녀 60여 명을 이 세 집단으로 나눠서요. 한 집단은 알코올이 안 들어간 음료를 섭취하도록 했고요. 다른 한 집단은 이 체중 1kg당 0.4g에 해당하는 알코올, 그러니까 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24g을 섭취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체중 1kg당 0.6g에 해당하는 알코올, 그러니까 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35g의 알코올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네. 예. 소주로 치면은 이 모든 게 한 4-5잔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예. 정도로 이 적은 양의 알코올에 관련한 실험은 거의 처음입니다. 네, 소주 4-5잔이면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적은 양으로 한 실험은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경우 모두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이 알코올 수치입니다. 그래요? 네,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주체성, 그러니까 행동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하는지 자유의지를 측정한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요. 예. 신경과학계에서 자유의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잡한 실험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초시계를 앞에 두고서요. 네. 참가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가자들의 이 반응 속도를 개개별로 측정을 했고요. 또 특정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이 소리가 정확히 언제 들렸나 표시하도록 해서 이 소리에 대한 사람들 개개인의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0.25초 후에 소리가 들리도록 이 조작한 실험에 투입을 했는데요. 네. 참가자들은 자신이 버튼을 언제 눌렀는지 또 소리는 언제 들렸는지 2번 모두 기록을 해야 합니다. 네. 자유의지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좀 독특하네요.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연구팀은 이 실험들을 각각 30번씩 반복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술을 먹은 사람은요, 술을 먹기 전보다 자기가 버튼을 누른 후에 이 들리는 소리를 더 앞당겨서 적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를 듣고 반응한 게 아니라 뭐 이때쯤 소리가 울리겠지 하고 감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신경과학계는 이런 결과를 자유의지가 떨어져 있는 현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험에서는 술을 먹었더니 본인 의지가 아닌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캐나다, 영국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이 정도라고 했는데 네. 그럼 좀 관대하지 않나 싶은 정도인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운전할 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을 때 고속도로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1초에 30-40m 이상을 나아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반응 속도가 0.1초만 느려지더라도 사고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연구팀은 이런 소량의 알코올만으로도 감각신경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운전 능력도 충분히 평소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셔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것이 좀 다행인데요.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 30시간 전에 마신 술도 이번에 바뀐 기준으로 좀 적용돼서 처벌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30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과음을 했다면 며칠간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 들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예.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람과 이 기타 다른 영장류 간의 유전자가 얼마나 다를까요?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크게 네.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유전자본 보면은요, 이 사람과 다른 뭐 침팬지나 원숭이 등 원형장류가 이 유전자가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99%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뭐 소화를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이런 기본 원리가 비슷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매우 다르잖아요. 예. 오늘은 이런 외모 차이점 가운데서도 체지방률, 그러니까 살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요, 좀 사람은 비만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야생 침팬지는 뭐 살이 찐 경우를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침팬지나 원숭이와 달리 사람은 좀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요. 뚱뚱해지기가 쉬운데요. 예. 사람의 체지방률은요, 14%에서 평균적으로 3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영장류는 이 체지방률이요, 대부분 9% 미만이거든요. 이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도 영장류보다는 체지방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좀 예상을 해보시겠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침팬지나 원숭이는 피자, 치킨, 뭐 콜라 이런 거 안 마시잖아요. 네, 살찌는 그리고 음식이요. 항상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거나 매일 운동하고 네. 당연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대부분 과학자들도 그렇게 봤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런 차이점이 단순히 이런 식습관 때문만 아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요. 사람과 침팬지 그리고 히말라야 원숭이의 신체와 이 유전자 등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지방 조직의 차이였습니다. 예. 침팬지와 이 히말라야 원숭이에게는 갈색 지방이라는 조직이 많았고요. 사람에게는 백색 지방의 조직이 많았던 겁니다. 네. 보통 갈색 지방은 착한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백색 지방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사람에게 많은 백색 지방은요, 주로 우리 엉덩이나 뭐 허벅지, 뭐 배에 쌓이는 지방 조직입니다. 네. 이 백색 지방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고서 이 생기는 에너지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될 수 있는데요. 동맥경화는 물론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갖가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갈색 지방은요, 백색 지방을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갈색인 이유가 미토콘드리아와 이 철분이 많아서 갈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착한 지방이죠. 인간도 아기 때는요, 갈색 지방이 많았는데요, 체온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 갈색 지방의 대부분이 없어지고 백색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장류는 에너지를 쌓아두는 지방보다는 이 체온을 유지하는 지방이 많았던 거고요. 사람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 많았던 겁니다. 네.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 그 차이를 뚜렷하게 알게 됐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방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내는 유전자가 사람에서는 발현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이 영장류보다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DNA는 평소에 이 단백질 덩어리들에 엉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DNA가 기능을 하려면은 이 특정 효소들이 단백질 덩어리를 뚫고서 이 DNA에 둘러붙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의 경우 이런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부분이 엉켜서 효소가 잘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장류의 경우보다 이 지질 대사 유전자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사람은 백색 지방이 많은 데다가 지방을 태우는 능력마저 이 유전적으로 떨어져서 네. 영장류 예. 중에 가장 뚱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흥미롭네요. 아니, 유전자가 고작 1%만 다른 사람과 영장류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네, 연구팀은 사람이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두뇌를 사용하는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좋네요. 네,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 평소에 쌓아두도록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네. 네, 실제로 사람은 뇌가 쓰는 에너지가 매우 많은데요. 네.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에너지의 절반을 뇌가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은 이 탄수화물이 잘게 분해된 포도당입니다. 네. 이 잉여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분해해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했다는 추측입니다. 네, 뭐 살찔 것 같다고 뇌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늘 일 마치고 열심히 운동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에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도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4의 물질로 알려진 플라즈마를 얘기하면 먼저 에너지 분야가 떠오르실 텐데요. 첨단 산업에도 많이 쓰이는 플라즈마 기술이 농식품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성질을 저장성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저장성을 키우고 살균 효과를 높이는 데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로 살균 처리한 고구마는 실주 뒤 부패율이 50%로 같은 기간 일반 고구마 부패율보다 30%포인트 낮았습니다. 플라즈마를 처리한 식품의 저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뿐 아니라 미생물 살균과 병충해 방제, 농산물 숙성 억제에도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저장고 안에 저희가 개발한 그런 플라즈마 장치라든가 시스템을 부착해서 실증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후보로 하나씩 세워서 지금 그 로드맵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에너지와 환경, 전자 분야에 널리 쓰였던 플라즈마 기술이 먹거리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진은 섭씨 0도 이상에서 농식품 손실을 줄이는 고온 저장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온 저장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로 이렇게 산업을 끌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플라즈마 파밍 기술은 우리 농식품을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버려지는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을 포인트로 교환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쓰레기 마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슈퍼빈 쓰레기 마트를 열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마트에서는 시민들이 사용한 캔이나 페트병을 가져와 로봇에 넣으면 로봇이 사진을 찍어 종류를 인식한 뒤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페트병은 하나에 10원, 캔은 15원이 적립되며 이 포인트는 쓰레기마트 내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쓰레기마트는 오는 9월 5일까지 운영되며 영업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요즘같이 후텁지근한 여름날 숲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숲속을 잠깐만 걸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산림청이 우리나라 국유림 가운데 여행하기 좋은 이른바 명품 숲 5곳을 선정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 마이티제 숲입니다. 알록달록한 단풍나무 사이로 난 굽잇길이 인상적이죠. 마이티제 숲은 천연숲과 인공숲이 어우러져 생태적인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연휴양림은 물론 한옥공원과 소량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설악산 향로봉입니다. 향로봉에는 다양한 생물과 멸종위기 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죠. 강원도 횡성에 있는 상알리 낙엽송숲은 1938년부터 조성된 역사가 깊은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우수한 상태의 천연 소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수토산 숲은 자작나무와 낙엽송 등 다양한 형태의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 경남 함양군 삼봉산 금강소나무 숲은 소나무의 생육 환경이 유난히 뛰어난 점을 인정받아 명품 숲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숲이 국내에는 많은데요. 숲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올여름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마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서 종일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통해 불쾌지수를 낮춰주곤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냉방기기 속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 계절, 덥지근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에어컨디셔너나 선풍기와 같은 냉방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과거에도 더위를 물리치려는 인류의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알프스의 눈을 궁정으로 가져와 여름을 시원하게 지냈다고도 하고요. 조선시대에도 얼음을 보관하는 서빙고와 동빙고를 설치해 여름에도 얼음을 맛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가전제품 친구들, 선풍기와 에어컨 속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과학 원리를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는 낮부터 계속된 찜통 더위를 피해보려 4평 크기의 거실 소파에 앉아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정구는 비디오를 보다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밀폐된 거실에서 선풍기는 쉴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2시간 뒤인 8시 반쯤 형이 귀가했을 때 정구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도시괴담처럼 전해졌지만 관련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되기도 했어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물리학자인 임춘택 카이스트 교수는 딸과 직접 선풍기를 틀어놓고 수면을 하는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밤새 바람이 불어도 선풍기의 바람은 사람의 체온을 30도 밑으로 떨어뜨리지 못했고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람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괴담은 결국 미신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선풍기의 바람을 종일 쐰다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몸은 언제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명현상의 특성을 생물학에서는 항상성 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온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많은 생명활동 요소들, 이를테면 수분과 무기물, 혈구의 수, 세포수, 호르몬 등을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생체 유지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대부분은 ATP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각 조직과 기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료로서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하며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 또한 바로 이 항상성 유지의 일조이기 때문에 ATP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풍기 바람을 지속해서 쐬게 되면 피부 표면의 공기들이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면서 땀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지속해서 떨어뜨리면 우리 몸은 ATP를 이용해 체온을 올리려고 일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 체계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면역력이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은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선풍기보다 훨씬 더 청정하고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 가전제품, 에어컨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에어컨마다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순서대로 배열해보면 차가운 기체 상태의 냉매를 강한 압력으로 압축시키는 부분인 컴프레서, 압축기와 압축되면서 뜨거워진 기체의 냉매를 외부의 공기와 접촉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컨덴서, 응축기, 응축된 액체 상태의 냉매를 급 팽창시키는 부분인 팽창 밸브와 팽창된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차갑게 만들어주는 이베포레이터, 증발기가 있습니다. 먼저 압축기입니다. 증발기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들어온 기화된 냉매는 압축기에서 전기 에너지에 의해 꾹꾹 눌러 담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체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온도와 압력이 오를 대로 오른 기체 냉매를 압축기는 응축기 쪽으로 방출하게 되며 이때 냉매는 뜨거워진 자신의 열기를 외부의 공기에 전달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액화되게 됩니다.
응축기에서 액화가 일어난 열을 방출할 냉매는 쉴 틈도 없이 팽창 밸브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응축된 냉매를 모세관을 통해 빠르게 방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이는 유체를 설명하는 법칙인 베르누이의 법칙에 의해서 유체의 압력이 매우 낮아지게 되며 이렇게 압력이 낮아진 냉매는 주변의 열을 쉽게 빼앗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냉매가 외부의 열을 빠르게 흡수하여 기화하는 일이 증발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증발기 근처의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에어컨의 냉방의 원리랍니다. 이러한 냉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내에서 마구 돌아다니는 습기, 물 분자는 에어컨 내부의 증발기에서 응결되어 물로 변하게 되고 이 물이 배관을 타고 외부로 방출되는 것이 에어컨의 제습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에어컨의 작동 원리는 냉매가 기체, 액체, 그리고 다시 기체로 변하는 과정인 셈이죠. 에어컨은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목적 이외에도 국제우주정거장이나 고고도 비행체의 기내 대기 상태 유지 등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에어컨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냉매로 사용되는 성분이 강력한 온실가스가 되어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도심 속 에어컨의 무분별한 과잉 사용이 열섬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이는 것 꼭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랄게요. 오늘은 선풍기와 에어컨 속에 담겨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껏 다가온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도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궁금한 S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고령사회의 여파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치매 환자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계 과학자들이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최근 뇌 면역세포의 기능을 회복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돼 치매 극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